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또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뭐라고 할까요? X세대 3인방? 뭐라고 해요? 3X 라지라고. 3X 라지? 3X 라지야. 예. 제가 좋아하는 그 사이즈인데. 어떻게 보면 그 386 이후의 첫 세대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제가 약간 좀 실수를 했어요. 업로드하면서 실수를 해서 한 조회수를 한 10,000을 까먹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고 자 오늘도 출연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인 직접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보 문제 주로 다루고 있는 양욱이라고 합니다. 예. 네. 예. 보조 진행자 김동수. 또 이렇게 또 시작부터 컨셉을 컨셉을 잡고 이렇게 훅 들어오셔서 한번 웃게 만드시는 우리 교수님. 자, 우리 셋이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제 오늘 그때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재밌겠다 한 게 이제 남중국해 얘기. 예. 남중국해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이 좀 황당하잖아요. 중국의 그 영해 주장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서해 바다에서도 그렇고 영해라든지 이의지라든지 예. 이 중국의 이 황당한 사고 방식 이거 좀 소개시켜 주세요. 뭐 일단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들 특히 이제 남중국해 지역에서 인공섬에다가 뭐 스프라틀리 군도니 이런 데다가 이제 그 그냥 섬을 그 무인도인데 그냥 그 사람이 살지도 않는 건데 거기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어요. 항공모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함 저반 시설하고. 자, 오케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자기의 영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인도 위에 한 거니까 다 국제로 지나가는 건데, 자 그쪽 근처로 해서 군함이라든가 어떤 함정이 아니면 항공기가 지나간다, 그러면 나가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지들이 뭔데?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그러죠. 왜 그 자유 항행 작전이라고 하죠.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국제적인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우기고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하는 겁니다. 가서 무슨 전쟁을 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여기는 국제 공해야. 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뭐 고속도로 막 뻥뻥뻥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자기 땅도 아닌데 알박은 다음에 야 통행료 내. 톨게이트를 지들 마음대로 세운 거.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억지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구단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나인 대쉬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구단선이 왜 구단선이냐면 약간 U자로 이렇게 선을 직선 대쉬 이게 9개가 거쳐 있다고 해서 구단선이에요, 이게. 9개를 선을 찍찍찍찍찍 거서 여기는 우리 영해야라고 주장을 하는데, 찍찍찍 그러면서 필리핀 뭐 이렇게 영해 이쪽까지 막 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주변국들 막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서 아래 국가들까지 막 다 지금 막 힘들게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베트남, 이제 특히 베트남 쪽 저거 하게. 이게 사실은 이게 중국이 얼만큼 미개한 나라인지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개념도 없고 무시를 하고, 원래 이 구단선은요 공산당이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장개석이 시작했습니다. 장제스가. 네, 장제스가 11 그때 이제 11 단선이라고 그래서 11의 선을 그어 가지고 해서 여기 다 우리 땅이야. 우리 바다. 우리 바다야. 이제 이렇게 한 거를 공산당이 받은 거죠. 받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자, 이전까지는 구단선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 왜 문제가 안 됐겠습니까? 주장을 하더라도. 지들이 해군력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되니까.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90년대 이제 그 중후반 이후로 이제 경제력 커지고 하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군사력 건설의 상당 부분을 지금 해군에다 몰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군력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대양 해군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대양을,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뭐 세계를 제어하고 이제 세계 전략 핵심이 된다. 이 이론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알프레드 마한이라는 미국의 이제 이제 해군 제독이 이제 쓴 이론이 있는데, 그 마한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야 이게 보니까 세계 1위가 된 국가들이
해군력에 바탕을 해서 커 나갔구나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일단 그 해군력에서 제가 예, 이제 예. 약간 말씀을 드리면 예. 전 이제 그거잖아요. 결국 해상로가 교역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이죠. 되게 재밌는 게 로마는 예. 지중해가 예. 해상 교통로였고 원나라는 실크로드가 교역로였고 교역로였죠. 그래서 이제 상업의 지능, 교역의 지능이 정말 세금 걷는데 개꿀이니까. 그런데 이제 바다, 예. 이제 바다가 이제 결국은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바다가 교역로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그 뭐 대항해 시대 혹은 신대륙 예. 돈 그래서 대박 난 게 어딥니까? 스페인. 스페인. 그 처음에 포르투갈이 원래 사실은 시작을 처음 했다가 네. 이제 스페인이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지고 한 건데 결국 뭐냐면은 이게 전혀 그 동안에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막 엄청나게 시간은 길게 걸리는데 들어오는 양은 요만한 이거보다 대량으로 한꺼번에 쫙쫙쫙 밀고 들어오니까 네. 이게 가져다주는 권력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경제적 권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사실은 스페인이 이제 왜 보통 우리 얘기할 때 뭐 영국의 무적 함대가 스페인을 무찔러 가지고 해서 이제 그 뭐 패권을 장악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게 그렇게 스페인을 눌러놓고 난 다음에 실제 바다에서 돈 많이 벌고 바다를 잠깐 장악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무슨 뭐냐 막 그 뭐 시장에 뭐 한여까지도 자기 돈을 갖다 투자를 해가지고 해서 그 저걸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암스테르담 네, 증권거래소가 그렇죠. 세계 최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경제적인 그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쭉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마한이 딱 보면서 한 게 야 결국은 바다를 장악해야 돼, 해군력을 늘려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미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한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서 바로 누구냐 하면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해군부 차관이었어요. 나 지금 머릿속에 예. 입에 예, 이렇게 그쵸. 나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이제 그 사실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쵸. 근데 이제 그 해군성 차관을 하면서 이제 그 마한의 이론, 그러니까 거의 아마 미국 정치인 중에서 아마 유일하게 그 마한 이론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예산 끌고 모아가지고서 막 해군력을 막 키워놨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미서 전쟁을 일으켰죠. 미서 전쟁. 스페인하고 전쟁. 근데 이 미소 전쟁이야말로 미국이 제국주의로 나가게 된 대표적인 계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소위 스페인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아메리카 대륙 쪽에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쿠바를 이제 저거 하고 몰아내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와서는 필리핀하고 괌하고 이렇게 쫙 하면서 소위 미국이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아메리카 쪽은 완전 단돌이 해놓고 태평양으로 이제 떠 나가는 그래서 소위 미국이 소위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는 첫 발을 디딘 거고, 이 또 루즈벨트가 되게 웃긴 게 자기 그렇게 한 다음에 전쟁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해군부 차관직을 버리고 갑자기 의용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야 우리 저 쿠바에 저 억압받는 그 민중을 구하러 가야 되니까 모여. 러프라이더라서 그래서 야 모여. 그렇게 해서 이 쭉 그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막 진짜 이제 저거죠. 그 발론티어 해가지고 해서 야 나 전쟁 참여할 거야 해가지고 해서 그 부대를 만들어서 쿠바에 가서 싸웁니다. 자기는 중령 계급장 달고 가서 대령까지 진급했나? 근데 물론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오죽하면은 그 빅스틱, 그렇죠, 왜? 가짜라 탭트 밀약도 그 사람. 그렇죠. 뭐 가스타프 미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국제 정치, 힘의 정치가 결국은 국제 정치에서 가장 핵심이다.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키우고 이 힘을 필요할 때는 과감히 쓰겠다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정치인인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재밌는 게 그때는 해군의 상징적인 무기가 전략 무기가 곧 전함이었던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드레드노트급 전함 뭐 이제 이런. 거기서 또 재밌는 게
그걸 이제 증기선, 그러니까 증기가 아니라 그 석탄 그쵸. 쓰다가 석유로 넘어오면서 그쵸. 또 완전히 또 판도가 변하는 거에서도 해군력에서 그쵸. 사실 또 그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역사적인 분 있죠. 아시죠? 누구죠? 처칠. 처칠이요? 윈스턴 처칠이 1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영국의 해군부 장관이었어요. 국무부 장관이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과감한 시도도 많이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실패도 했고 그 갈리폴리 막 이쪽으로 이제 막 상륙 돌리고 하다가 이제 유럽 전선의 고착을 뚫기 위해서 이제 중동 지역으로 이제 뭐 상륙 작전하고 하다가 이제 한번 해가지고 결국 내려놓긴 했는데 네. 자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걸출한 인물들이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해군력 활용을 생각을 하는 정도의 정치인급이면은 네. 이거는 진짜 무지막지한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 제해권을 두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예, 경쟁. 전략 자산들 예. 계속 가지고 이제 하다가 그 전함의 시대, 뭐 예. 항공모함의 시대,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그 바다에 대한 룰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뭐 12해리까지를 영해로 한다. 그리고 이의지는 200해리까지 하는데 상충될 경우에 두 나라가 협약을 한다. 그쵸. 뭐 어떤 이런 원칙이 있는데 지금 중국이 그걸 다 무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이 12해리가 나온 것도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게 6해리였나 그랬죠. 그러다가 대포.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함에 실은 그 포의 사거리에서 야 이거 침략하면 안 돼.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건데 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예. 이제 다 순항 미사일 같은 거 있으니까 뭐 순항 미사일면 뭐 거의 2,000km 막 1,000몇백 킬로 날아가지고 그냥 때리는데 네. 이제 그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자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주권이 닿는 범위는 그 나라의 힘이 가는 범위까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무슨 뭐 이어도 뭐 이것도 뭐 우리의 뭐 소중한 뭐 저거야 자산이야. 그러려면 거기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가서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진짜 아까 중국 얘기하다가 그 얘기 안 했는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중국 애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12해리로 해가지고 해서 12해리까지가 이제 자기의 영해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지. 경제적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하자라고 우리가 정해 놓은 거잖아요. 국제. 그러면서 서로 충돌 같은 거 하지 말자라고 해 놓은 건데 이놈들은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구단성 같은 거 딱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놓은 다음에 그게 자기 수역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남중국해 그쪽 지역이 알다시피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거기로 들어오고요. 우리는 거기가 막히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곧바로 죽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영해라고 주장을 해버리고 막고 있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 역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게 욕먹어야 될 문제인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뭐 보수 정권이라고 그래서 뭐 그런 뭐 이 중국의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이기고 싸우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긴 더 하지만 뭐 소위 진보 정권이라는 더 하지만 자 근데 심지어는 뭐냐면요 이게 남중국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겠거니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이기도 한 게요. 서해 바다. 서해에서 당장 뭐냐면요 중국 측에서 얘기를 한 게 자 어쨌거나 중국 측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한테 경도 동경 저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고 우리 해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2013년에. 124도면 어디냐면은요. 우리 제일 끝에 백령도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는 앞에서 그냥 끄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해군배가. 한마디로 서해 바다의 3분의 1을 지네가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에? 걔네들 그 논거가 뭐예요? 3분의 2를 자기네들이 먹어야 된다는 논거가. 사람이 많아. 땅이 더 크다 이거. 땅도 더 크고 사람 많으니까 그만큼 프로포셔널하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해서 자기네들이 3분의 2 인구 비율대로 하면 30배를 가져가지 왜? 아니 근데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 갖고도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조그만 나라는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럼 뭐냐 하면 다 그 이지란 걸 해놓고 서로 이렇게 그 협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더 많으면 더 많이 잡아갈 수 있게 쿼터를 늘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포셔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자꾸 표현이 심해지네. 얘들은 어떠냐면 심지어는 거기에서 딱 한 다음에 야 여기 우리 거야라고 한 다음에 지금 우리 영해까지
기어 들어와서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지켜보고만 있는 정치권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의지도 경제적 배타수역이긴 하지만 통행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예는 통행권도 없고, 그러니까 영예와 이의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공허 아닌가요? 영예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것도 자기고 통행권도 자기네 관할인데 그걸 밖에 있는 거고 이의지 CBL이 밖에 이의지는 통행은 허용하되 거기서 재산적인 이득을 얻는 거 그거를 이제 그 나라만 배타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이 지금 이의지도 거의 뭐 3분의 1을 선언을 하는 거에다 이의지를 마치 지네 영예처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국제법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는 주장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예 국제법을 우리는 그러니까 무시할 거야. 유엔 해양법을 무시할 거야. 그럼 그거는 이의지가 아니라 그냥 영예 선언이잖아요. 거의 영해 선언인 거죠. 군함보로 작전하러 거기 124도 넘어오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당시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뭐 당시 이제 해군 그 총장께서도 야 이건 뭐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못 넘어가는 거지 실제로. 실제로는 못 넘어가고 걔네들은 네. 어선이 우리나라에 툭툭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이게 나라가 힘이 약해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아니 이럴 때 약간 뭐냐 등치 큰 저 참 이런 소연하게 보는데 등치 큰 아 죄송합니다. 등치 큰 깡패 형아 뒤에 붙어가지고 해서 쟤들 좀 함부로 못하게 하세요. 우리 함부로 못하게 합시다. 혹은 되게 얄미운 그 옆에 애가 있지만 거기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해서 야 이거는 막아야 된다. 최소한 바다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규칙이 지켜져야 된다. 왜? 안 그러면 우리의 국익에 곧바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전략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여구 야구 할 거 없이 중국만 하면은 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도 그렇고 공론화도 된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들만 알지 모든 국민들한테 지금 중국이 서해 바다에 3분의 1을 하는데 이거 어떤 힘의 논리로 근거도 없이 그리고 이의지에 대해서도 이의지도 아니고 우리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마치 자기네들 영해선언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누가 한 적이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그 자기 책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슈가 생겼을 때 곧바로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사실은 저는 또 이해도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조 자체가 어떤 이게 사실 전문 기자 영역이거든요. 전문 기자가 있기가 되게 곤란한 구조고 이제 몇 분들 전문 기자로 잘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근데 그거 진짜 굉장히 큰 언론사 한두 군데나 가능한 거고 이제 불가능하죠 사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저는 역으로요. 일본이 동해바다를 3분의 1을 우리 자기네 거라고 선언을 했으면 우리나라 가만히 있었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다라는 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전략 물자가 제일 많이 지나가는 곳이 저기 말라카 해협 지나서 동중국해 지나서 우리가 그쪽 밑에 바다가 막히면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바로 밑에서 그 대만 밑에 있는 그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거기를 도련선인가 뭔가 쭉쭉 거길 자기네 영해선언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전략적으로 목숨줄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아직 이 나라에 안보와 경제에 관한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북한하고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 당장 그런 그 가짜 진보들 북한만 바라보는 가짜 진보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경제와 안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둘은 뭐 서로 얽혀 있다. 혹은 서로 뭐 따로 떨어져서 돼 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나 의견들이 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의 나이스한 룰에서는 뭐였냐면 야, 안보 문제를 경제하고는 직결시키지 말자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룰이었어요. 근데 그게 많이 깨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 통용됐던 논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뭐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사드 때 봤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뭐 할 게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결국 경제라고 하는 것도 뭐 상당 부분 엄청난 것도 아닌데 그 경제라고 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의 목을 조이면서 우리 안보 태세를 언제든 무너뜨릴 수가 있구나,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겠구나 라는 거를 중국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유통업체들 다 조져버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집중으로 됐던 거 다 빼. 다 변화해. 자, 그러면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팔고 하는 거 지금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요 핵심 부품 같은 걸 팔면 이제 중국이 그거 싸게 팔아가지고 해서 이제 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같이 돈을 버는 이런 구조인데 이 뭔가 이 소위 중국 중심의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가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같이 사슬을 좀 바꿔버리는 노력을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게 국가 전략이어야 되잖아요. 저 못 봤어요 그런 걸. 그렇죠. 아직도 지금 뭐 중국에 투자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벌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자, 전략적으로 이것은 되게 바보짓이야. 장기적으로는 자살이 될 수 있어. 종속이 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양새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최소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해요. 다들 뭐 이권 관계를 얽히고 뭐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국익이란 무엇인가 있잖아요. 국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들이 아예 없다는 거죠. 다 사익의 관점에서 보고 국가의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 경제도 다변화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가치 사슬에 있어서도 중국이 저렇게 우리한테 위협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그 위협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얼굴 보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야, 우리가 뭐 중국에서 다변화해서 하면 중국 애들이 뭐 우리를 뭐 안 사가고 그러면 힘들지 않냐? 되려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다양한 어떤 이 서플라이 체인의 루트를 가지고 있을 때 쟤들이 와서 야, 우리랑 더해 하면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돼서 이윤이 더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상대를 향해서 협상력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제가 참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놈의 후조선 근성. 그놈의 후조선 근성. 그냥 뭐 힘센 애가 뭐라 얘기하면 그냥 우리 그냥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떤 자주적으로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자주적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뭐 북한하고 무슨 손잡고 얼싸한다고 자주적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가진 이 나라의 어떤 가치와 이 능력과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내 영역을 얼만큼 넓혀놓고 내 영역 안에 사람들을 얼만큼 끌어들일까가 자주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 남중국해 통행권이 우리가 남중국해에서 이게 그 상선들이 오고 가고 뭐 유조선 같은 것도 오고 갈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이 그거에 대한 통행권을 그 중국에서 하고 해서 니네 이거 막지 마라는 거를 해 놓은 상황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만약에 그거 미국이 빠지고 나서 중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바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생각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같은 피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도 네. 75%가 화교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에서도 당장 필요하면 중국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해 나가잖아요. 네. 뭐 당장 뭐 저렇게 뭐 역병난이 났을 때 막 끊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해서 필요하면 해나가요. 근데 저는 싱가포르에서 예전에 어떤 사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정말 기억 남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 싱가포르도 굉장히 국방에 투자 그 조그만 도시 국가가 투자 꽤 많이 한 나라거든요. 친미국가고. 그렇죠, 친미국가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 우리 같이 작은 나라는 국제 질서가 준수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국제 질서를 준수하게 하는 걸 우리는 촉구하고 끌고 나가야 된다.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뭐 현 정부 해가지고 해서 무슨 뭐 UN 출신의 무슨 장관을 갖다 앉혀서 뭐 한다 그래서 뭐 북핵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 해서 국제사회 공조를 되게 같이 잘하면서 잘 끌고 나가면서 뭔가 공동선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건 뭐 하신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현 정권이 이제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 뭐냐하면 지금 정권은 중국을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중국이 향후 넘버원의 패권 국가가 될 거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거 저는 성사될 수 없는 가정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 체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전체주의 체제를 가지고 과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나라가 인정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잘못 읽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제 질서의 형성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 우리가 질서라는 게 생겨가는 과정, 우리 원시 사회부터 어떻게 보면 선배님 더 전문 분야에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죠. 막 뭔가 하다 보니까 편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1cm라고 부르는 게 편해. 오, 이거 1cm. 편의에 의해서 뭔가 이 기준이 생기고, 이 기준이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규칙이 됐다가 법률이 되고 하가 안 한 거죠. 결국 뭐냐면 그 법 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게 편하다는 합의가 있으니까 이 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그래서 결국 사실 이게 제일 심한 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인데, 국내 정치는 이제 정치적 어떤 뭐 이거에서 다른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솔직히 국제사회는 그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유엔 국제법 협약 같은 것도, 그러니까 해양법 협약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직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미국이 저거 사인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미국 니들도 아직 사인 안 해놓고 야 이거 지키라 그러면 돼? 근데 사실은 미국이 사인을 할 거 안 할 거는 미국도 상당 부분 지켜가고 있고 대부분 국가가 그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국제유역으로서 인정을 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결국 뭐냐면 편의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저 시스템과 저 제도를 사용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거야 라는 게 하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약간 저쪽 마인드인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는 야 이거 전부 서구 애들 기준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질서를 우리는 뒤엎을 거야. 가 지금 이 두 국가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의 모습이고, 사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이제 국가 안보 전략서라든가 이런 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정주의 국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정주의 국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룰을 지멋대로 바꾸려니까 질서 파괴하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일드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예. 한마디로 이런 그 기본적으로 어떤 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라는 가치를 여전히 그 자기들 워낙 편한 대로만 해석을 하고 약탈적으로 뽑아 먹으려는 어떤 좀 그런 태도들을 이런 국가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남중국해 도련선 뭐 섬들 연결하는 게서 자기네들 그 영해다라고 그걸 2025년 선언인가요? 자기네들 2025년까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제1도련 그다음에 이제 제2도련. 그래서 제1도련은 우리가 얘기한 지금 이제 기존의 구단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 소위 이제 최소한의 시작, 그러니까 표현이 좀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나와바리의 시작, 그렇죠? 자기 그 구역의 시작. 그다음에 제2도련선은 거의 이 태평양에서 상당 부분 나가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서태평양까지 나가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들어가죠. 우리나라 일본까지 좀 웃긴. 이게 그래서 야 이게 기본적으로 얘들은 이 국가 주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비리비리하던 땐 꿈도 못 꾸더니 이제 돈 좀 생기고 자기네들이 국방 무기 좀 해군 좀 만들만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은 뭐예요? 그냥 지금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죠. 일단 뭐 섬 하나 지은 거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핵 보유국이고, 그 다음에 그 마오쩌둥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게 그거죠. 핵 개발, 이제 핵폭탄 처음에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떨구는 폭탄이 떨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부족하니까 ICBM 못 만들다가 거의 한 80년대 정도나 돼서 이제 좀 쓸만하게 나왔어요. 70년대 뭐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문화혁명 때문에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다가, 마찬가지로 근데 핵무기 중에서 가장 세고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전술이요? 아니 핵무기 중에서 핵무기 전체 중에 전략까지 ICBM, SLBM, SLBM, ICBM보다 SLBM 잠수함 쏘는 게. 그러니까
그 핵 개발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참 막 SLBM 경쟁이 이제 중국이 딱 요거 했을 때 이미 미국하고 소련은 SLBM 경쟁이 막 붙어 있었어요. 핵폭발 처음 성공했을 때. 그래서 야 저거 무조건 따라가야 되라고 해서 이제 겨우 80년대 시험 봐서 성공인지 실패인지 애매한 거 하고 이제 90년대 2000년 들어와서 이제 겨우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 SLBM을 운용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 핵억지력을 가진 그것도 원자력 잠수함 갖고 장기간 잠항해서 소위 이제 누클리어 패트롤 그러니까 핵 초계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된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뭐 본질로 좀 얘기가 돌아가면은 지금 우리가 해군력을 해군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무기 체계를 얘기하죠? 요새는 일단은 항공모함 딱 하면 그렇죠. 항공모함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 얘기하다가 약간 거기서 그 잘 가다가 좀 빠져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함의 시대에 막 전함이 막 수십 척 달라붙어가지고 싸운 게 사실은 아마 거의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러일 전쟁 때 이제 뭐 스시마 해전이나 이런 데 같은 데서 이제 큰 게 하나 있었을 거고 사실 이제 그거 말고는 1차 세계대전 때 유틀란트 해전인가 거기서 이제 전함이 뭐 한 30여 척 구축까지 다치면 뭐 거의 한 200척이 넘었어요 서로 막 얽혀가지고 싸운 거는 그게 아마 그 유일한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일단 주무기가 포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포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막 그거 아니에요. 막 이제 서로 포가 위력이 약하고 하니까 빵빵 때리면 야 옆에 맞으면 우리 그냥 깨져 그러면서 옆에 장갑을 늘렸는데 포의 위력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쭉 날라와가지고 가판으로 떨어지거든. 네. 근데 대박인 게 가판이 깨져서 들어가면은 폭발나고 유폭 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판의 두께와 장갑을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흐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결국 1차 세계대전 때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나왔지만은 인류가 여태까지 2차원 세계에서 싸웠다면 1차 세계대전 때 3차원 세계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게 두 가지였어요. 3차원. 뭐죠? 하나는 비행기가 비행기죠. 그렇죠. 하나는 또 뭘까요? 3차원. 잠수함. 그래서 잠수함 뭐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정말 진짜 독일이 막 무제한 잠수함 작전하면서 막 괴롭혔잖아요. 막 영국 거의 죽이려고 했잖아요. 물론 그러다가 미국을 불러들였지만 전쟁에 불러들였지만 자 어쨌거나 그래서 소위 3차원이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더해지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처음에 이제 이 소위 이 항공기라는 거를 처음에 썼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뭐 정찰만 했죠, 그렇죠? 정찰만 하고 뭐 이렇게 막 뭐 하다가 폭탄도 제대로 못 떨궈가지고 막 손에서 막 들어가지고 막 떨구고 처음엔 그냥 수류탄 던지고 그러다가 그것도 나중에 모양 예쁘게 만들 야 날개를 달면은 제대로 떨어지겠지 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투하하는 형식으로 바뀐 거죠.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발전하면서 딱 느낀 게 야 이거를 배 위에서 띄우면 대박이겠는데? 그래서 항공모함들이 나온 거죠. 나왔는데 이 항공모함 초기에 개발 열심히 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워싱턴 군축 조약으로 인해서 전함이 그렇죠. 전함 숫자가 비율대로 이제 5대 5대 3 되니까 5 그러니까 미국이 5 일본이 3이니까 얘들 원래 아이디어 뭐였냐면 야 우리가 미국의 7할 정도만 가지면 싸울 수 있어. 7할을 키우려고 했는데 못 된 거죠. 7할이 안 되고 6할에서 그친 거죠. 자, 그래서 뭘 강화했냐면 항모로. 그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항모로 강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그 당시에 비행기는 지금 비행기 같지 않아서 되게 싸구려 비행기입니다. 지금 비행기 같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비행기는 그냥 자동차 만드는 비용 정도면 만드는 그리고 아까 이제 조준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조준 확률 높이려고 급강화 폭격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점점 내려오면 점점 타겟이 커지잖아요. 그랬던 시절 참 어떻게 보면 로망이죠. 일본이 항공모함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2차 대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 패러다임이 확 넘어오는 게 뭐냐면 진주만 기습을 하잖아요. 진주만 기습을 하는데 자 일단 이 대규모의 거의 100여 대 이상의 그 항공기를 막 그것도 제파를 공격을 통해 가지고 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개념을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쓴 거죠.
일본이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그 과거 우리가 일본을 미워를 하더라도 걔들이 했던 나름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절대로 평하면 안 됩니다. 혁신적 사고였던 거죠. 정말 혁신을 하고였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가가지고 와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급강하 폭격기의 성공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가 공격을 했는데, 야, 이게 미국이 정말 천운이었던 게 할시 제독이 항모를 우르르 끌고 나와가지고 와서 훈련한다고 끌고 나갔었단 말이야. 보니까 여기 있던 거 구축함이나 이제 막 이런 주변에 지키는 배들이 이제 박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때 항모까지 같이 박살 났다면 미국이 회복을 못 했겠죠. 네. 근데 그 위에 이제 뭐 우리 뭐 영화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미드웨이 해전 하면서 사실 일본이 거의 항모 전력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어요. 네. 사실 그 이후에는 게임 끝난 끝이었어요. 끝난 게임 거죠. 끝인 거였어요. 물론 유럽에서 상황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유럽은 어땠냐면 워낙 유보트들이 날개치고 활개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해군력의 상당 부분은 유보트를 때려잡는 거에 왜냐면 이제 계속 물자 수송하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이 됐었고 그래서 대서양과 태평양은 전혀 좀 다른 전쟁 양상을 보였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본질로 돌아오면 항모의 시대. 예, 아직도 항모의 시대입니다. 뭐 여전히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항모가 이렇게 뭐 별 뭐 힘이 없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요. 자,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요. 미국 애들의 소위 항모 우리가 그냥 항모라고 부르지 않고 사실 슈퍼 캐리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정말 초대형 항모라는 거예요. 니미츠급 이상. 니미츠급 전형적으로 니미츠급이 그렇죠. 근데 이 니미츠급 같은 경우가 보면은 들어가는 함재기가 뭐 이래저래 전시되면 80에서 90대를 때려실 수가 있어요. 실제 이제 평상시 운용은 한 70여 대 정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전투기. 전투기. 예, 그러니까 전투기 F-18이죠 지금 호넷, 슈퍼 호넷. 이 슈퍼 호넷 같은 게 몇 대가 들어가냐면 한 통상 한 50여 대 정도 들어가요. 그 중에 이제 그 슈퍼 호넷을 전자전기로 개량한 그라울러도 이제 대여섯 대 들어가 있고. 자,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50몇 대 전투기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웬만한 중소국가에서는 그냥 그 나라 공군 전력이에요. 공군 전력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전투기만 치면은 한 어떻게 되냐 대략 한 400여 대가 조금 넘는데 400 몇십 대 되는데 그 중에서 전투기 세대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4세대 이상 정도 돼야지 제대로 쓸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이제 뭐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386 펜티엄 가지고 못 하잖아요. 지금 뭐 최소한 뭐 i5 이상은 돼야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아직 팬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팬텀 같이 이제 이전 3세대 그런 기체는 제외해놓고 4세대 이상급. 근데 미국은 뭐냐면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게 4.5세대. 5세대는 스텔스기고 아직 스텔스기는 안 들어왔으니까 4.5세대만 쫙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슈퍼넷 한 기종으로 통일한 거예요. 그라울러도 사실 거기 파생형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첨단 전투기가 붙어가지고 해서 50몇 대를 갖다가 이 발진을 시킬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한 번 발진이 아니라 소티라는 개념. 그쵸, 소티. 소티라는 개념. 한 번 출동할 때 그러니까 원소티인데 그걸 계속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은 이제 보통 최대 3소티인가 4소티인가 하고 이제 통상 이제 한 소티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수백 톤의 폭탄을 떨굴 수가 있는데 그 수백 톤을 그냥 막 멍텅구리 폭탄을 떨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부 다 뭐 멍텅구리 폭탄에다 유도 키트를 딱 달아가지고 그러면 되게 싸게 정밀 폭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떨구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자체를. 자, 그러다 보니까 항모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다. 결국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91년 걸프전 같은 데 할 때 보면은 항모 5대가 쭈르륵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폭격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 전진 배치한 미군은 날아오지만 지금 특히 미국 입장에서 항모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전진 기지를 많이 폐쇄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항공 기지는 상대적으로 덜하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띄워놓고 있다가 빨리 보내는 게 시간 줄이는 건 최고거든. 이제 물론 계속 띄우고 있으면 이게 다 돈이 들어가니까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긴 한 거죠. 미국이 그런 항모를 운영한다면 그거에 대한 그 중국의 대응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요. 중국 입장에서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모라는 게 노이로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만 해협 위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54년에 있고 58년에 있고 이제 96년에 있었죠. 세 차례 있었죠. 아, 그 섬 이름이 뭐였어? 금 무슨 도였나? 금문도. 금문도. 거기서 폭탄 그냥 서로 대포만 쏴댄 거 아니에요? 진먼다고 하도 와가지고 가서 뭐 거의 거의 한 1m 가까이 땅이 낮았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쟁 때 언제나 중국 입장에서 미쳐버리겠는 게 미국이 항모를 보내는 거야. 근데 미국 항모 한 번 오면은 뭐 안 되잖아 이게. 전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특히나 96년도에 3차 위기 때 날라왔을 때는 항모 두 개가 동시에 오니까 정말 이제 오줌을 지렸죠. 중국 공산당이 오줌을 지렸죠. 그러면서 한 게, 야 이거 내비둘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방법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A2AD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nti-Access Area Denial. 직접 번역을 하면은 반접근 지역 거부. 그렇죠?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여기 오지 마. 오지 마. 근데 어떻게 오지 않게 한다? 아주 더러운 걸 쏴서 오지 못하게 합니다. 무언가 하니 항모가 오면은 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일단은 정확히 맞추려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어디 있는지 알기도 힘들고,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얘를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지스함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정밀하게 막 미사일 유혹할 수 있는 배도 붙어 있고, 어떻게 하냐? 핵 쏘는 거야, 핵. 탄도 미사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그렇죠? 탄도 미사일을 약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머리에다가 이제 날개 달아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약간 스티어할 수 있게 해서 한 다음에 꼭 거기 안 맞아도 돼. 근처에 터져. 터지면 어떻게 됐어요? EMP도 일단 해가지고 해서 작살나고, 그 다음에 뭐 또 어쨌거나 막 좀 더 가까이 근처로 가면은 막 엄청나게 막 폭풍 일어나고 뭐하고 자연함 침몰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진짜 적의 항모를 잡겠다고 핵을 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중국은 고안을 해낸 거죠. 그리고 선언을 한 거죠. 선언을 한 거죠. 자, 항모 오면 핵 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북한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나 이쪽에서 항모 전력 들어오면 혹은 상륙하기 위한 이제 뭐 해병대부터 시작해서 싣고나 상륙전 오면 거기 핵 쏘겠다 이 날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물론 궁극은 아니겠죠. 그거는 정말 급하니까 급한 수단 중에 하나인 거고, 궁극적으로 뭘 원하겠습니까? 자기네들도 그치, 자기네들도 이제 항모 똑같이. 지들도 갖고 싶겠죠. 다이다이에서 이기자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모의 도입이 시작이 된 거죠. 첫 항모는 못 만드니까 그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련 항모 2개 만들다가 돈 없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방치된 거 그거 이제 우리가 고철로 그렇죠. 고철을 막 돌고 돌다가 결국은 중국한테 갔어요. 중국한테 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첫 항모를 만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항모를 이제 두 번째 항모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처음 만든 항모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금 실전 배치를 했고, 지금 계속 보면은 이제 첩보 사진을 보고 있으면요, 어디서 짓고 있어요 지금 계속. 계속 지금 이제 4번 함인가까지 지금 짓고 있는 게 보였고, 일단 얘들의 목표는 6번 함까지 건조하는 거랍니다. 미국의 반 정도 하겠다. 미국의 반,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방 수권법에 의해서 이제 그거죠. 이제 매년 이제 이렇게 예산을 얼마 주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있는데, 국방 수권법에 아예 정해놓은 게, 야, 미 해군은 항모 11척 운용해. 11척이라고 아예 정해놨어요. 네. 근데 진짜 절반이라는 게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서양도 관리해야 되고 이쪽도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은 예전 같으면 대서양이 더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냉전 시절 같은 경우는 언제나 나토 위주였어요. 나토에 먼저 하여튼 모든 전력이나 많은 거를 줘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태평양과 이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오케이, 약간 나토 쪽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사람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 전력 6, 여기 4. 근데 지금 소위 이제 피보트 에이지아, 이제 뭐 아니면 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뭐 아니면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이제 심지어 이제 인도洋까지 나가서 작전을 해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6대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차 이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전력을 조절해 나가는데, 자, 그럼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절반보다 한 대 더 가진 거잖아요. 원래 절반이면은 5.5대.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척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척을 만들어도 같은 급이냐가 또 그쵸 미국 항모하고 틀려요 급이.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도 원자력 항공모함도 아니잖아요. 그쵸, 아직은 원자력 아닌데 이제 한 뭐 5번 6번 함부터는 원자력 추진 넘어간다 뭐 얘기하고 하여튼 있고. 허접해도 자꾸 하다 보면 또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방귀 끼다가 이제 나중에 똥 된다고 이제. 근데 아니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게요. 저는 중국이 한 가지 부러운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얘들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당해서 돈을 다 대줘서 무조건 다 만들어 봐요. 똥이건 뭐건 간에 그냥 일단 무조건 만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론 굉장히 좋은 접근은 아닌데 영리한 접근은 아닌데 실패를 어느 정도 오케이 실패할 수도 있어 어쨌거나 우리가 원하는 거 만들어봐 하면서 자꾸 도전하다 보면은 새로운 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들은 그런 거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지금 꿈도 못 꾼다. 우리는 그렇게 대양해군이나 뭐 항모를 가진 대양해군을 해서 중국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바다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하고 동맹 세력들 또 여기서 일본 빠지면 섭하지. 일본 동맹이 돼야죠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그런 식으로밖에 불가피해요 지금 네.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해해요. 저도 솔직히 일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필요하면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 만약에 북한 침공에 들어가지고 2차 한국 전쟁 난다? 그럼 생산기지 어디로 할 거예요? 생산 못해요. 우리 여기 다 지금 뭐 창원 그쪽 지역 다 공격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다 저거 될 텐데 물론 열심히 막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미사일에 타겟이 되고. 예, 생산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오케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 죽어도 못하겠어. 그러면은 하다못해 필리핀에 기지라도 세워놓든가 안 했잖아요. 근데 거리로 보거나 뭐 물량으로 보거나 했을 때 일단 빨리 뭔가 끌고 올 수 있는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뭐 중국에서 가져오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좀 그래서 저는 일본이 예를 들어서 전력을 보내 야 그래도 니들은 그냥 해상에서 작전해 야 해상에서까지 하는 것까지만 허용해 주세요. 저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저 아직도 제가 좀 약간 막힌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일본의 군용기가 작전을 위해서 우리의 영공이나 영해로 들어오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우리 국민 정서상 그걸 예, 용납하지는 않을 예, 거고. 제 정서가 아직 좀 이렇게 좀 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데 그런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디딤돌로라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 관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디딤돌이라는 게 일본이 이런 제한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상당 부분 해 나갈 수 있어 하면서 야 좀 끌어와봐 뭐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미국을 포함을 하는 힘 있는 놈들을 포함하는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안보에서 한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상받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영리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사실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 구상조차 지금 정치권에서는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서해 바다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고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중국의 미국 쪽하고 이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중국이 저렇게 나오면 중국하고한테 빌빌 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역사에 보면은 뭐 이렇게 굽실거리고 눈치를 본다고 해가지고 안 당하느냐? 아니다. 안 그래요. 이게 보면 예컨대 뭐 요새 제가 삼국사기 읽고 있지만 그 옛날에도 그 삼국지의 그 위나라 있잖아요. 위나라가 공손씨를 칠 때 그 고구려와 협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공손씨가 없어지고 나니까 위나라가 쳐들어오거든요. 고구려에. 그래서 막 망할 뻔하잖아요. 뭐 동해안까지 도망가고 왕이. 예. 그러니까 이게 말 잘 듣는다고 이게 뭐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냥 딱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우리의 전략 목표는 통행권이잖아요. 남중국해에서 우리가 뭐 자원을 패먹겠다 뭐해. 우리가 거기에서 중국한테도 12LE는 니네 있고 12LE 안에는 안 들어갈게. 근데 12LE 바깥에서는 니네가 왜 뭔데 통행권을 통제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저거는
뭔가 어떤 무역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길 것 같고 이제 뭐 뭔가 미국 편을 들고 나면 저거 할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중국의 능력과 이런 걸 인정해줘. 그래서 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우리를 통과시켜 줄 거야라는 굉장히 그런 희망적인 사고의 바탕으로 해서 소박하고 소박하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순진한 생각이죠. 그렇죠. 순진한 생각. 그러니까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갖고 국가 전략, 국제 전략을 만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거의 약간 좀 이것도 표현이 좀 싸서 그렇습니다. 김떡순 국제 정치라고. 김밥과 떡볶이와 순대를 먹으면서 논하는 다 그 수준의 국제 정치를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이 나라의 정치권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국가를 의인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후조선이라니까요. 후조선. 네, 그러니까 후조선이야. 뭐 내가 인사 잘하면은 잘 챙겨줄 거야, 형님이. 뭐 이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 그런 게 성립될 수가 없는 건데. 일단 현재로서는 중국은 인공섬으로 현재로서는 버티고 있는 거고. 뭐 현재로서는 버티고 있지만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얘들 우리가 그런 걸 그러죠. 뭔가 완전히 틀을 바꾸는 무기 체계, 뭐 게임 체인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미래 게임 체인저로 얘기되는 게 레일건 같은 거, 그렇죠. 뭐 그런 거. 뭐 약간 그런 식의 뭐 이런 노력들 같은 것들을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뭐 사실 중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전 기본적으로는요, 이 군사라든가 기술은 너무나 정직한 게 돈 들인 만큼 나오거든요. 돈 들인 만큼.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 미국은 니들이 쓴 거보다 훨씬 전에 한참 많이 들여서 이미 많이 나가고 있어.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많은 돈을 쓰더라도 여전히 미국 쫓아가기 어렵다는 게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그렇게 나가면서 자기 편을 누굴 만들었냐고 보면 베트남, 필리핀, 뭐 브루나이, 중국이 지들의 행동을 통해서 다 적으로 놀리잖아요. 왜냐면 이런 상태에서 좀 친한 나라 파키스탄. 파키스탄도 요즘 안 안 치네. 치네. 파키스탄도 요즘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안 친하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중국 공산당도 뭔가 약간 저는 시진핑 때 들어오면서 뭔가 좀 약간 저무는듯한 느낌이 들어요. 잘못 판단한 거죠. 네, 뭐냐면 결국 이제 도왕량해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웬만하면 나서지 말고 저하고 잘 지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야, 저 나라는 저렇게 뭐 이렇게 뭐 어떤 폭력적이고 이렇게 억압적으로 안 할 거야. 쟤하고는 거래해도 좋은 상대야. 라는 이미지를 겨우 만들어놨는데 시진핑에 들어와서 그거 다 지금 뒤집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이 이렇게 안 하고 중국이 좀 더 이런 거를 길게 나가고 왔으면은 강했을 수도 있어. 엄청나게 강해지고 야 그때는 정말 야 중국하고 미국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선택해야 될 시기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같으면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바보 같은 멍청한 전략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게 중국을 끌고 나갈 힘이 없잖아 이제. 동력이 없잖아. 예전에는 막 경제개발 이런 걸로 해서 끌고 나가고 자 한동안 올림픽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 민족주의 그렇죠. 민족주의 광풍이에요.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맞는 건데 결국 민족주의 광풍에만 의존해서 끌고 가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얼만큼 왕따 지지를 받을 것이며 맞아요. 결국 지금 상태에서 중국 보면 그 중국이 뻗어나가려고 하는 나라 중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중국이 이게 확산을 트러블을 만들고 막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중국이 성공을 하겠냐는 판단을 하죠. 그리고 정말 제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국이 지금 뭐 남의 구단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로 되는 게 역사잖아요. 역사. 여기는 역사적으로 내 영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처음 정상회담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시진핑이 그 정상회담. 그래서 나중에 트럼프가 그거를 말을 옮겼죠. 기자들한테. 시진핑이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더라. 이렇게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구단선을 저지시켜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육지도 여기는 원래 역사적으로 우리 영역이었어. 이렇게 나올 거고. 예. 그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국뽕들 있잖아요. 국뽕들 논리도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 우리 고조선 때 뭐 환단고개 보고 막 유라시아 대륙이 다 우리나라 땅이야. 뭐 고구려도 이만했어. 그러면 그 중국도 똑같은 논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여기도 우리한테 다 벼슬 책봉 받았어. 너네 왕 우리 장군이었잖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 되게 웃긴 논리거든요,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구한말 말의 독립이라는 거는 중국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그래, 독립문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예. 그쪽 향해서 우리 이제 니네 속국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문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독립문인 줄 아는 사람 몇 명 돼요? 제가 봐도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뭐 역사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중학교에서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거죠. 뭐 아 일본 적이야. 당연히 적이었지.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들어와 저걸 했으니까. 일본이 뭐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0년의 적인데. 자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어? 옆에 센 놈이 있으면 살기 힘들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뭐 다른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누차 농담처럼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중국을 너무 사랑해서 중국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근데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기는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리바이탈라이즈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뭐 고구려도 그렇고 중국이 5, 16국이 됐건 뭐가 됐건 분열이 되어 있을 때가 우리한테는 훨씬 더 중국이 약했을 시기가 우리가 숨쉬던 시기였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국이 통일됐을 때 우리나라 안 쳐들어온 나라가 명나라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청나라도 쳐들어왔지, 원나라도 쳐들어왔지. 그러니까 당, 수, 뭐 더 같이 보면. 들어왔죠. 예. 미리 가서 바싹 엎드렸잖아요. 미리 가서. 아 그러니까 명나라도 우리 예. 노동정부 하려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알아서 기었는데. 아예 예. 쿠데타에서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아 우린 그런 생각 전혀 없어. 그래서 네. 사실 그 명나라조차도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주러 와가지고 일본하고 조선 분할하려고 협상을 50번도 넘게 했다는 거. 예,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모르죠.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진보 쪽에서요 민족 해방, 그러니까 중국을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수탈당하다가 해방된 인민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내셔널 리버티의 성지, 제정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근데 왜 자기 자식들은 왜 미국인이냐고. 아 그러니까 왜 애들은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미국 그럼 중국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좌파의 80년대에서 사고 방식이 굳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겐 중국은 약소국이고 민족해방 전사들의 땅이고 뭐 혁명 정사들의 형제국가 이런 그냥 그러니까 아마 지금 세상에 가장 악랄하게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국가가 중국이죠. 아닙니까? 그렇죠. 자국인을 외노자 만드는 아 나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부러운 건가? 제가 누차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시선을 제가 느끼는 게 통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삼는 게 북한의 싼 노동력. 그래서 착취하겠다는 거. 외노자 만들. 이거 완전 잘못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뭐 세상이 뭐 100% 공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 나라 사람들 내 영역 안에서의 공정함은 이루어주는 게 그게 국가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죠. 각가다 그래요.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벌어졌다. 저 나라는 그냥 김정은 하나 죽어버리면 난리 나는 나라 아닙니까? 그때 중국이 인민해방군 데리고 평양을 접수해버리면 조선성 되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은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막 뭐 하다가 막 어쨌거나 누가 하나가 중국으로 공식 문건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나라가 이런데 침략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부가 힘드니까 와서 보내주세요. 보내면은 얘들은 이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예. 북한에서 난민이 생기면 90년대도 그랬지만
만주로 가지 휴전선 넘어서 남쪽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명분 삼을 수 있는 건 너무 많아. 그럼 뭐 명분 하나도 없어도 되죠. 그냥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명분이 그다음에 이제 없어서. 사실은 저 우려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좀 딴 얘기지만 사실은 북한의 경제권 자체가 사실 중국 경제권 경제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너 당장 가능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간다면 동북 삼성의 경제권을 좀 더 한국 쪽에 의존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된다면은 북한의 경제권이나 이것도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끌어쓰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중국 정부 용서 안 하겠죠. 용서 안 할 텐데 근데 하여튼 뭔가 하여튼 우리도 그런 전략들 같은 것들이 좀 슬슬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없어요. 글쎄요. 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저는 도대체 왜 일본한테 그렇게 경계심들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침략하거나 내지는 우리하고 트러블을 나 참네. 일본하고는 역사적으로 큰 전쟁을 딱 한 번 했어요. 임진왜란. 그리고 그거 외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큰 전쟁이. 뭐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방적으로 일제 시대는 전쟁이 아니에요. 저는 전쟁을 안 했어요. 일방적-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영어학원에서 이렇게 영어로 이제 선생하고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대뜸 이렇게 묻더라고. 그러면 전쟁을 했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쟁을 안 했어.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우리가 아니 근데 어떻게 제가 볼 때 약간 해볼까? 그런 것 같아. 예. 전쟁도 안 하고 뺏겨가지고 약간 빡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더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관계가 어느 정도 하려면 서로 뺨 한번 때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때린 적이 없어. 예, 임난 때 맞았으면 솔직히 얼마 후에 때렸어야 되는데 때릴 생각조차 못했고 물론 이제 때리려고 그러니까 되려 국력도 안 되고. 예, 국력도 안 됐고 또 그 얻어 맞자마자 호란 뭐 거의 50년도 안 돼가지고 또 호란 얻어 맞았으니까 뭐 그런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결국 조선의 그러한 태도 맞았으면 갚아준다라고 못한 태도 자체가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었겠나. 모르겠습니다. 뭐 이후에도 오래 갔으니까 제 한 말이 너무 뭐 올해는 가긴 제멋대로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해서 국가로서의 어떤 뭐 어떤 발전이라든가 발전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주적 주도적 발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잘 지내자는 게 미국이 하는 말 무조건 따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절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어떤 방향과 미국 정권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 근래 계속 틀렸던 것 같아요. 계속 틀리긴 한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뭐 방위 분담금 뭐 해가지고 해서 뭐 거의 뭐 5배 올려달라. 그거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수적이고 미국하고 뭐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입장에서 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기본적으로 얘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지? 이거에 대한 방향성은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뭐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제가 까기는 좀 그렇고.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방향과 능력을 갖고 가다 보면 필요하면 붙는다니까요, 미국도. 얘들 이거 너무 필요하고 너무 쓸모 있는데 그러면 걔들도 뭔가 딜을 따르게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쓸모가 있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국제 정치의 피해자와 희생자가 아니라 아니 뭐 맨날 균형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뭐 균형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얘가 온갖 탔을 때 균형추가 후쭉하고 움직이는 게 그게 균형자 아니에요. 결론이 바뀔 수 있어야 균형자지. 그렇죠. 예.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뭐 당연히 뭐 군사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건 문화적인 여러 가지 역량에서 그게 통합적으로 됐을 때 국가가 이런 게 가능한 거지. 뭐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해서 막 그치 학자들 어용학자들 멋진 용어를 만들어내지 맨날 뭐 균형자부터 시작해서. 네. 예? 근데 그럼 학자들 말장난에 그냥 정치인들을 놀아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근데 실제 그렇게 그런 예를 들어서 균형자로서 능력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무기만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게 소위 국방개혁 얘기하고 하면서 하면 결국 뭐냐면 하는 건 무기 사는 것밖에 없어. 뭐 체계가 싸우면 체계밖에 뭐 하고 안 돼.
계속 부딪혀요. 기본적으로 개혁이라는 거는요. 뭐 제도 좀 바꿔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처 좀 바꿔놓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애들 갖다가 목 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하는 방향이 바뀌어야지 그게 개혁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방개혁 얘기하려면 군인들의 체질과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방개혁이지. 근데 와서 근데 그런 개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이 야 저거 너무 좋아. 저렇게 가야 돼. 야 저거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그만 불이익이 생기고 뭐하고 하는 거 다 감수할 거야. 그런 이슈를 던지고 끌어가는 게 리더십 아닙니까? 리더십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 옆에서 보면서 터지는 거야. 열불이 터지는 거야. 제발 좀 무슨 그냥 앞에서 보여주는 숫자 이런 거 얘기는 그만하시고 기본적으로 또 하다 보면 결국 뭐냐면 예산 얼마큼 더 올까 예산 싸움이에요. 돈은 많이 써요 또. 네, 그러니까. 우리 아니 근데 그 또 속속히 들여보면 다 이해는 가. 왜 이 돈을 써야 되는지. 네. 근데 잘 쓰는 거냐? 이게 최선이냐? 그랬을 때는 또 그건 또 아니거든. 네. 근데 그럼 이게 역대 무슨 이게 국방위들도 보고 있으면은요 또 뭐 속가내지는 못해 그걸. 야 이거는 뭐가 문제고 야 기본적으로 야 니들 이거 그냥 갖고 나눠 먹기식 아니야? 그래서 이건 예산 그냥 막 퍼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서로 이게 먹이사슬이 대별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선거 얘기 뭐 이런 거 뭐 정치권 얘기는 웬만하면 아는데 딱 한마디만 하면 그거 같습니다. 그냥 지금 이게 어떤 놈이 좋은 놈인지 모를 때는 그냥 일단 새 놈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뭐야 중국이 바다에서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그런데 그 권리가 근거가 없는 거고 지네의 깡패 논리야? 그러면서 이제 무력으로 우리 핵미사일 쏠 수도 있고 뭐 인공섬 만들고 우리도 항공모함 만들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힘에 기반한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합의된 그런 게 아니라 통행권도 마음대로 주장하고 유전도 마음대로 파고 뭐 이런 거 있어?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나라 옆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기회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러시죠. 네, 네.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 유재일이었고요. 예, 양욱이었습니다. 예, 김봉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